삼촌이 끌려갔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 국을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검은 차량 석 대가 골목을 메웠고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삼촌은 반영명 분자라는 딱지가 붙어 차가운 수용소 안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베란다 틈 사이로 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고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인가?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국가안전관리국 내부 기록 담당관 친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주위를 살피며 제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문서, 그 차가운 명단 맨 위에는 제 이름 강태석과 아내 혜진, 그리고 아들 민우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포 예정일 D-18, 국가안전관리국의 인장이 찍힌 그 종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제를 하던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쥔 작은 손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전쟁도 정치도 죽음도 모르는 12살의 나이. 하지만 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본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탈출한다.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 순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에는 도망쳐야만 사는 진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평생을 이 체제의 눈을 만드는 설계자로 살았습니다. 북한 전역의 국경을 24시간 감시하는 전자광학 감시체계의 총책임자로서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지능형 안면 인식 카메라와 열화상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초정밀 렌즈와 적외선 센서들이 만든 촘촘한 그물망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자랑스러운 방패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저와 제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파헤쳐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자부했던 제 디지털 감옥이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넘어야 할 거대한 지옥의 문이 된 것입니다. 체포까지 남은 시간은 단 16일. 아내 혜진은 누구보다 체제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 당 고위 간부였기에 그녀에게 이 나라는 곧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우리의 탈출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저히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관리국의 간부로, 밤에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괴물 같은 장벽을 부술 계획을 짜는 반역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폐기했던 비밀도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의주 국경 연선의 초기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예산 부족으로 감시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지 못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완벽하게 보수되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지른 그 작은 불성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그 견고한 감옥 속에서 제가 숨겨둔 유일한 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박태호라는 부하 직원은
요즘 제 뒤를 그림자처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자리를 탐내는 야심가였고 이미 제 가족의 숙청 명단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가 짓는 기분 나쁜 미소는 제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제 발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태호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냥터의 모든 함정과 덫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운명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어젯밤 이후로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밥을 먹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 둥근 눈에 깊은 공포를 담아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쥐어주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이 지옥에서 반드시 너만은 끄집어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평양에서의 모든 일상은 연극이 되었습니다. 혜진의 웃음소리도 박태호의 아부 섞인 인사도 창밖의 화려한 네온 사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진짜 진실은 품 안에 두면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탈출로 뿐이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국 본부 7층, 제 집무실 벽면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북한 전역의 국경과 주요 시설을 감시하는 전자광학 감시체계 총책임자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안면 인식 카메라, 열화상 감지기, 그리고 지면의 미세한 진동까지 잡아내는 광섬유 센서까지. 이 나라의 모든 눈과 귀는 제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체제의 불침번이라 칭송했지만 지금 제 눈앞의 모니터들은 저를 잡아먹기 위해 번뜩이는 짐승의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압록강 연안 지능형 감시망 고도화 사업이라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어제 보았던 그 명단 속 이름들만 떠올랐습니다. 18일 뒤면 이 화려한 관제센터 대신 차가운 지하 고문실에서 제 비명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이 완벽한 전자 감옥이 이제는 제 가족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제 직속 부하이자 차기 총책임자 자리를 노리는 박태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어제 새벽까지 중앙 서버 로그 기록을 살펴보셨더군요. 신의주 쪽 카메라 각도를 전부 재조정하셨던데 무슨 결함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저 녀석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맹수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이 제 숙청 명단을 이미 확인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심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쪽 안개가 심해서 가시거리가 확보 안 되더군. 굴절률 보정 알고리즘을 다시 짜느라 좀 설쳤네. 그날 오후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중앙관제 시스템인 천안에 접속했습니다. 관리자 중에서도 최고 권한인 마스터키를 입력하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모든 접속 기록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신의주 국경 초소들의 데이터 패킷 전송 경로에 미세한 과부하를 걸었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네트워크 노이즈로 인해 화면이 0.5초간 멈추는 일종의 고스트 현상을 심어둔 것입니다. 그 0.5초, 육안으로는 절대 식별할 수 없는 그 찰나가 우리 가족이 사선을 넘을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벽은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장인어른의 비호 아래 평생을 당의 혜택 속에서 살아온 평양예술단의 핵심 무용수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체제는 곧 종교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혜진은 거실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춤사위를 펼치는 그녀의 뒤로 거실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붉은 램프가 깜빡거렸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킨답시고 직접 설치했던 저 눈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배신을 감시하는 밀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원 어른께서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특별 배급이 나온다니 함께 가자고 하시네요. 혜진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은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어젯밤의 충격 때문인지 밥그릇만 내려다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이 주방으로 간 사이 민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아빠가 반드시 길을 열어주마.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독이 든 성찬을 받아먹는 사람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특수 보안 장비를 이용해 제 집안의 도청 장치들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지도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탈출 동선을 그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이동 경로는 제가 설계한 전자광학 센서의 감지 범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지형이 험난한 신의주 동쪽 사구역은 최근 집안 침하로 인해 센서의 수평 수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발견했지만 보수 예산 문제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그 유일한 사각지대. 저는 그곳을 최종 탈출 포인트로 확정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이제 15일 앞으로 좁혀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박태호는 점점 더 대담하게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요즘 신의주 쪽 열화상 카메라 소스 코드를 자주 수정하시더군요. 혹시 그쪽에 누군가 지나가기라도 할 예정입니까? 그 녀석의 질문은 날카로운 유도신문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부에서 그쪽 야간 침투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내려와서 센서 민감도를 재조정 중이네. 박동지도 내 실력이 의심되면 직접 코드를 검토해 보겠나? 그 녀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이미 제 집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에 실시간 알람을 설정해 두었다는 것을요. 퇴근길 가로등에 달린 카메라가 제 움직임을 따라 징글징글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평양은 더 이상 안락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촘촘한 전자 감시망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거대한 디지털 철창이 되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창조주를 한낱 렌즈 따위로 가두려 하다니. 그들이 곧 깨닫게 될 진실은 모든 감시 시스템에는 설계자만이 아는 킬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체포 예정일 D-14. 평양의 공기는 갈수록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관제센터 중앙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기계 소음과 서버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가득한 그곳은 제게 성소와도 같았지만 이제는 제가 파놓은 함정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박태호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중앙 모니터링 룸에서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마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10년 전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코어 소스코드 깊숙한 곳에 유령 계정 하나를 심어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관리자 터미널 앞에 앉아 익숙한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신의주 국경사구역의 실시간 열화상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설계한 지능형 감시망의 핵심 구역으로 초당 60프레임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요. 특정 주파수의 적외선 신호가 입력되면 시스템은 이를 이미지 노이즈로 판단해 해당 영역을 0.7초간 블랙아웃 처리합니다. 제가 31년 전 설계한 이 사소한 코딩의 흔적이 이제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박태호가 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어제 수정한 신의주 보안 강화 기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수치들 말입니다. 왜 센서의 민감도를 0.1% 낮추신 겁니까? 혹시라도 그 틈으로 무언가 빠져나갈까봐 걱정되어서 말이죠. 박태호의 말투는 도발적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숨길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녀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내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가? 0.1%의 민감도를 낮추지 않으면 겨울철 안개 때문에 허위 알람이 초당 수천 건씩 발생하네. 관제병들이 피로감에 눈을 붙이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제 섯을 퍼런 반박에 박태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동자에는 어차피 2주 뒤면 죽을 놈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녀석이 나가자마자 저는 책상 아래 감춰진 소형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매수해둔 국경 인근의 브로커 황 노인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 노인은 과거 제가 감시망 설치 당시 뒷돈을 챙기다 걸려 제게 목숨을 빚진 자였습니다. 물건 준비 완료. 12일 뒤 자정.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기록을 완전히 소거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 혜진이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박태호 동지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최고급 보이차라는데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챙겨주더라고요. 혜진이 내미는 차 상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차 상자 밑면에 미세하게 박힌 소형 도청기. 박태호는 이제 제 안방까지 감시의 눈길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 참 속도 깊군. 하지만 난 지금은 피곤하니 나중에 마시겠소. 저는 일부러 혜진을 안아주며 그녀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거실에 카메라와 도청기가 있어. 평소처럼 행동해. 내일 밤 민우와 함께 산책하러 나갈 테니 그때 이야기합시다. 혜진의 몸이 제품 안에서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양예술단의 주연 무용수답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당신 정말 피곤해 보이네요. 일찍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제 등을 감싼 그녀의 손가락은 공포로 가볍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공책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민우 옆에 앉아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만드는 카메라는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했지? 민우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어.
아빠가 만든 카메라는 아주 가끔 눈을 감는단다. 그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이 전자 감옥의 창조주로서 저는 제 자식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모니터 속에서 제가 만든 그 0.7초의 어둠은 우리 가족에게는 눈부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서재에 불을 끄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제가 심어둔 유령 계정으로 접속하자 박태호가 제 집 주변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제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시스템 시간을 1초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녀석이 보는 화면은 실제보다 1초 늦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설계자의 참교육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박태호는 제가 만든 거짓된 현실 속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체포 예정일 D-10 평양의 거리는 화려한 선전 문구로 가득했지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획을 짜는 단계를 넘어 실제 기동을 위한 빌드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박태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러 신의주 국경사구역의 감시 서버에 대규모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습니다.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빙자한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죠. 모니터링 룸에서 제 로그 기록을 감시하던 박태호가 인터콤으로 물어왔습니다. 국장님, 갑자기 그 구역에 왜 그렇게 부하를 거시는 겁니까? 혹시 데이터 전송에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저는 녀석의 유도신문을 가볍게 받아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철 저온 현상 때문에 센서 응답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지금 미리 과부하 테스트를 해두지 않으면 실제 침투 상황에서 시스템이 뻗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자네도 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이런 디테일부터 챙기게. 제 섯을 펄언 핀잔의 녀석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녀석은 지금 제가 실수하기만을 혹은 탈출의 증거를 흘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아내 혜진과 아들 민우를 데리고 대동강변 산책을 나섰습니다. 박태호가 붙인 감시 요원들이 20M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로등마다 설치된 제 앞면 인식 카메라들이 제 얼굴을 향해 렌즈를 돌릴 때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제 목을 조르는 아이러니의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밤 공기가 참 차네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팔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의 귀에 아주 낮게 미세한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녁 8시 47분. 그 시간에 맞춰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야 해. 1초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8시 47분. 그 시간은 제가 중앙관제 서버에 미리 설정해둔 정기 점검 백업 알고리즘이 가동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제 집 거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그 순간 0.5초 동안 영상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 전송하지 않고 버퍼링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의 사소한 빈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시계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초침이 47분을 가리키는 순간 혜진은 신속하게 전등 스위치를 내렸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거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탈출용 배낭을 안방 옷장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0.5초의 짧은 정지 화면. 박태호의 모니터에는
우리가 그저 방으로 들어가는 평범한 장면만 송출되었을 것입니다. 배낭 안에는 위조된 통행증, 금괴 3개, 그리고 제가 직접 개조한 특수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경 연선의 전자 감지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고주파 발생기였습니다. 전자광학 감시체계 총책임자로서 제가 만든 감지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티도구 또한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죠. 민우는 어둠 속에서 제 옷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태호는 이제 대놓고 제 집무실을 드나들며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국장님, 중앙당에서 특별 내사관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맞춰서 말이죠. 녀석의 비열한 웃음에는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10일 뒤면 제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동지, 자네는 렌즈 너머의 세상만 보느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군. 1월 30일. 그때 누가 웃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 퇴근길, 저는 일부러 평소 가던 길이 아닌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오던 감시 요원이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설계한 CCTV의 화각 앵거를 정확히 계산하며 카메라가 회전하는 2초의 공백을 틈타 황 노인의 연락책과 짧은 접선을 마쳤습니다. 차량 준비 완료. 신의주 4구역 폐창고. 짧은 쪽지 한 장이 제 손안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설계자인 저를 감시 카메라 따위로 잡으려 한 박태호의 오만이 제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민우에게 신호체계를 가르쳤습니다. 아빠가 왼쪽 손을 들면 멈추고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면 죽으림을 다해 뛰는 거다. 알겠니? 민우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무거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공포와 탈출로 채워야 하는 제 죄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1년 전 제가 설계한 수문 아래서 죽어간 최선희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이번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디지털 지옥에서 내 마지막 핏줄만큼은 반드시 빛의 세상으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제 7일 전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눈들이 실명하게 될 그 순간을 저는 이미 설계해 두었습니다. 박태호가 제 무덤이라고 생각하며 파놓은 구덩이는 사실 제가 녀석을 쳐넣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덫이 될 것입니다. 체포 예정일 D-7. 평양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유리 파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이질적인 침묵. 평소 저를 보면 깍듯이 허리를 굽히던 하급 관리들이 이제는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관제센터 내에는 강 국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전자광학 감시체계 총책임자라는 제 직함은 이제 화려한 수위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 모니터에 박태호의 접속 기록이 떴습니다. 녀석은 어젯밤 제가 퇴근한 뒤 제 개인 서버의 백업 로그를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녀석은 제가 신의주 국경의 센서 데이터 값을 수정한 것을 두고 탈출 경로 확보라는 확증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정해 놓은 그 데이터 값들은 녀석의 컴퓨터 화면에서는 보안 강화로 보이지만 실제 국경 하드웨어 컨트롤러에는 시스템 일시중지 명령으로
치안되도록 이중 암호화를 걸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녀석은 제가 파놓은 디지털 미로 속에서 보물지도라고 믿는 가짜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박태호가 제 집무실로 들어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장님, 상부에서 이번 신의주 보안 고도화 사업의 최종 검수를 제가 맡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곧 큰 행사가 있으시니 잡무는 이 박태호에게 맡기시고 쉬시라는 배려 아니겠습니까? 녀석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큰 행사라는 말은 곧 제 처형식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녀석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동지, 자네는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나? 억지로 돌리면 렌즈가 깨지는 법이지. 자네 눈엔 지금 세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탈이야. 제 경고에도 박태호는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녀석이 나가자마자 저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소형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황 노인으로부터 짧은 암호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움직이기 시작함. 장소 변경 불가피. 박태호가 제가 섭외한 브로커의 뒤까지 밟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관용차를 타고 나갈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제 움직임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박태호의 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 혜진이 거실 한복판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생신 잔치 때 입을 옷들을 미리 챙겨두려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친척들도 다 모인다고 하니 준비할 게 많네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가 싼 보따리 속에는 옷가지 대신 비상식량과 두꺼운 겨울 외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필사의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박힌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우리를 향해 미세하게 회전했습니다. 박태호는 지금쯤 관제실에서 우리 가족의 평범한 저녁 풍경을 보며 비웃고 있겠지요. 저는 민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방 안에 제가 직접 조립한 특수 전자기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민우야, 이건 아빠가 만든 마법 상자야. 국경 근처에 가면 이 상자가 우리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로 꺼내선 안 된다. 알겠니?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내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했지만 우리는 이 지옥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앙 관제 시스템의 메인 프레임에 접속해 D-데이 자정에 실행될 자동 스크립트를 입력했습니다. 박태호가 보고 있는 모니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국경의 평화로운 영상이 무한 루프로 재생될 것이고 실제 국경의 센서들은 그 틈을 타 10분간 잠들게 될 것입니다. 박태호는 제가 죽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녀석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릴 거대한 장막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일. 평양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정적 아래에서는 제가 설계한 시스템과 저의 목숨을 건 최후의 전쟁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그 간사한 사냥개가 제 발목을 물었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저는 녀석이 믿고 있는 그 모든 디지털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다 같은 참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박태호에게 예약해둔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체포 예정일 D-3.
평양의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마치 거대한 폭발 직전의 진공 상태처럼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오늘 박태호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자신에게 굴복하고 살려달라 애원할 것이라 믿고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설계한 마지막 심리적 사각지대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장인어른이 보내준 고급 식재료로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혜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양예술단 주연 배우다운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의 감시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었고 박태호는 그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3일 뒤면 중앙당에서 큰 결단이 있을 텐데 마음 정리는 좀 되셨습니까? 박태호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이미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확신하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독주를 한 잔 들이켜며 대답했습니다. 박동지, 자네는 렌즈의 초점이 너무 선명하면 오히려 주변의 본질을 놓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군. 자네가 보고 있는 그 모니터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나? 박태호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철학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신의주 서버에 심어둔 그 노이즈 발생 코드,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어차피 3일 뒤면 그 코드는 삭제될 것이고 국장님 가족은 그 국경 근처에도 못 가보고 끝날 겁니다. 이 녀석은 제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탈출 카드를 이미 파악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그 확신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태호가 발견한 그 코드가 사실은 녀석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미끼라는 사실을 감춘 채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손에 쥔 술잔을 가볍게 흔들며 눈동자를 굴렸죠. 녀석은 제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민우 가방에 들어있는 그 이상한 전자기기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전파방해 장치더군요. 참 눈물겨운 부성애입니다만 그게 작동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녀석은 제 모든 계획을 꿰뚫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에 취해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우는 제 지시에 따라 박태호의 술잔에 미리 준비한 약을 아주 미세하게 섞었습니다. 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녀석이 내일 아침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몇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할 유도제였죠. 녀석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저는 녀석의 주머니에서 관리국 중앙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실물 보안키를 복제할 계획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태호는 혀가 꼬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강 국장님, 당신은 천재지만 너무 자만했어. 3일 뒤에 내가 당신 목을 직접. 녀석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식탁 위에 고꾸라졌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저는 그녀의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저 술에 취해 잠든 평범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박태호의 보안키를 꺼내 복제기로 가져갔습니다. 30초. 복제기가 작동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찢어질 듯 뛰었습니다. 복제가 끝나고 키를 다시 녀석의 주머니에 넣는 순간 녀석이 잠꼬대를 하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녀석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설계자인 저를 비웃던 사냥개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자의 식탁 위에서 침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이제 가짜 설계도는 완성되었습니다. 박태호가 발견했다고 믿는 그 탈출로는 녀석을 파멸로 이끌 덫이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의 진짜 길은 녀석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잠든 박태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박동지, 내일 아침 자네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내가 설계한 대로 바뀌어 있을 거네. 자네가 보는 렌즈는 이제부터 자네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체포 예정일 D-2. 박태호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제 집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지만 주머니 속 보안키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국장님, 술이 좀 과했나 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제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겠지요. 녀석은 끝까지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몰랐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보안키를 통해 중앙관제 서버에 접속해 박태호의 계정 자체를 시스템 오류 유발자로 등록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관제센터 메인홀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는 그곳에서 저는 오늘 제 인생 최고의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원칙이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3분간의 지연 송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신의주 국경사구역의 영상을 어제 찍힌 평온한 영상으로 덮어 씌우는 스크립트를 심었습니다. 박태호가 오늘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봐도 그가 보는 것은 실제 현재가 아니라 제가 편집해둔 평화로운 과거일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박태호는 제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님, 신의주 쪽 서버에 심어두셨던 그 노이즈 코드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제 손으로 직접 삭제했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도망칠 구멍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죠. 녀석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노린 덫이었습니다. 녀석이 삭제한 코드는 사실 시스템의 전압을 유지해주는 핵심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코드가 사라지는 순간 신의주 국경의 열화상 카메라는 과부하로 인해 하드웨어 자체가 타버리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절망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코드가 없으면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박태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쳤습니다. 불안정해지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국장님의 운명이겠죠. 이제 내일이면 중앙당 검열단이 도착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될 겁니다. 녀석은 제 절망을 만끽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녀석이 나가자마자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녀석은 방금 제 손으로 우리 가족의 탈출로를 가로막던 마지막 보안 장치를 파괴한 것입니다. 퇴근 전 저는 마지막으로 중앙 서버의 로그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결함의 원인을 박태호의 계정으로 돌려놓았고 그가 무단으로 보안키를 사용해 시스템을 임해 수정한 기록들을 낱낱이 생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내일 검열단이 도착했을 때 반영명 분자로 낙인 찍힐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박태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제가 만든 감시 체계를 이용해 저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그 체계의 톱니바퀴에 스스로 몸이 끼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우와 혜진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준비해라.
오늘 밤이 우리가 평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다. 혜진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고 민우는 제가 준 특수 장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는 박태호가 보낸 감시 요원들이 여전히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보고 있는 실시간 CCTV 화면에 가족들이 거실에서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는 영상을 루프로 돌려놓았습니다. 감시자들은 우리가 방 안에서 떨고 있다고 믿겠지만 우리는 이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뒷길로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벽에 걸린 제 훈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체제의 눈이 되어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그 수많은 눈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전원을 차단하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냥개들이 지키는 정문이 아니라 설계자만이 아는 그림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운명의 D-1. 평양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일제히 가짜 평화를 송출하는 사이 우리 가족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의주를 향한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쫓는 박태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녀석이 자신의 모니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국경의 사각지대에 도착한 뒤일 것입니다. 체포 예정일 D-1. 평양 시내는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저에게 거대한 무덤의 장식처럼 보였습니다. 박태호가 보고 있는 감시 화면 속에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든 모습이었지만 실제의 우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 폐쇄된 환기구를 통해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 당시 비상시 보수용으로 만들어 두었던 도면에도 기재되지 않은 은밀한 통로였습니다. 저는 관리국 관용차 한 대를 미리 빼돌려 두었습니다. 차량의 GPS는 이미 조작되어 박태호의 모니터에는 이 차가 관리국 차고지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차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혜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둠 속에서도 제가 가르쳐준 대로 가방 속의 전파 교란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시외 곽 검문소를 통과할 때 보위부 요원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전자광학 감시체계 총책임자의 신분증과 위조된 야간 긴급 보수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신의주 4구역 광섬유 센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지금 당장 현장 점검을 나가야 한다. 보위부 요원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례를 하며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결벽증에 가까운 업무 태도가 녀석들의 의심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차량이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박태호가 언제쯤 가짜 영상의 루프를 알아챌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아마 녀석은 지금쯤 집무실에서 독주를 마시며 승리의 단꿈을 꾸고 있겠지요. 하지만 녀석이 삭제한 노이즈 코드의 진짜 기능이 곧 작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신의주 국경 4구역의 모든 열화상 카메라는 과전압으로 인해 일제히 셧다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코드를 삭제한 박태호의 계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빠, 저기 불빛이 보여요. 민우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멀리 신의주 국경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빗줄기는 제가 10년 전 탈북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배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그 빗줄기가 이제는 제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승사자의 눈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의주 근처 패창고에 도착하자 황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낡은 군용 트럭에 우리를 태웠습니다. 강 국장, 당신 미쳤구먼. 이 삼엄한 국경을 제 발로 넘겠다니. 황 노인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복제한 박태호의 보안키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국경수비대 통신망에 접속해. 잠시 정각에 사구역 카메라가 꺼지면 수비대에는 정기 점검 중이라는 가짜 신호가 전송될 거야. 그 틈을 타야 해.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긴 채 국경 철조망 500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오직 서치라이트만이 기계적인 소리를 내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2시 59분을 가리켰습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혜진의 떨리는 기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신호를 주면 앞만 보고 뛰는 거다. 뒤는 절대 돌아보지 마. 삼시 정각. 갑자기 국경을 밝히던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웅웅거리던 고압 철조망의 전기 소리도 멈췄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박태호가 삭제 버튼을 누른 그 순간부터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는 민우와 혜진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을 구르고 가시덤불에 긁히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국경 수비대의 당황한 목소리와 비상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눈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장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30년 전 실수로 남겨두었던 그 0.3초의 사각지대, 집안 치마로 인해 센서가 닿지 않는 그 유일한 틈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차가운 강물이 느껴졌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 평양의 밤하늘 위로 붉은 조명탄이 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태호가 드디어 진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계자의 참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중앙당 검열단이 도착했을 때 박태호가 마주할 진실은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장을 놓친 반역자라는 자신의 처참한 몰골뿐일 테니까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자유라는 이름의 더 큰 설계도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1월의 강물은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우리 가족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뒤편 신의주 국경 수비대 쪽에서는 뒤늦게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며 서치라이트 몇 개가 다시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전압 제어 장치를 하드웨어 단계에서 과부하시켜버렸기 때문에 전력이 공급될수록 회로가 타들어가며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야기될 뿐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도달했을 때 저는 품 안에서 방수 처리된 소형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가안전관리국 중앙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화면에는 박태호가 관제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걷어차는 실시간 영상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삭제한 코드가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모니터마다 시스템 치명적 오류 마이너스 접근 권한 박탈이라는 붉은 경고창이 박태호의 계정 이름과 함께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강물 속에 멈춰서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녀석에 대한 완벽한 참교육이자 제가 30년간 복무했던 이 체제에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실명 실행. 그 순간 평양관리국 본부의 모든 서버 기록이 박태호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됨과 동시에 제가 수년간 수집해온 고위 간부들의 비리 문서와 외화, 은닉 명단이 박태호의 이름으로 중앙당 검열단 이메일에 자동 발송되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단순히 업무 과실을 저지른 무능한 자가 아니라 국가 기밀을 탈취해 당을 협박하려 한 희대의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태석 씨, 제발 조금만 더 힘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민우는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제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강물 깊숙한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의 강태석은 죽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남자의 본능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강 건너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짧게 3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 노인이 약속한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폐가 터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저편의 북한 땅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조명탄들이 어지럽게 하늘을 갈랐지만 제가 마비시킨 전자 감시망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품 안의 위성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박태호였습니다. 녀석은 어떻게든 저를 저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녀석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석? 이 개새끼야.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너 어디야? 당장 돌아와서 이 시스템을 복구해. 검열단이 내 문 앞까지 왔단 말이야.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동지, 내가 말했지. 렌즈는 억지로 돌리면 깨지는 법이라고. 자네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 감시체계의 주인 자리를 마음껏 누려보게. 아, 참고로 자네가 삭제한 코드는 복구 불능이야. 자네가 만든 그 어둠 속에서 당의 심판을 경건하게 기다리라고. 전화를 끊고 유심 카드를 씹어 삼켰습니다. 멀리서 북한 국경 수비대의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우리 앞에는 브로커들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민우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든 철저한 감시망, 제가 구축한 완벽한 통제 시스템, 그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습니다. 박태호는 아마 지금쯤 검열단에게 끌려가며 제 이름을 울부짖고 있겠지만 세상 그 누구도 녀석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녀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니까요. 설계자가 작정하고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냥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신의주를 넘어 더 먼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붉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 별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이제 아빠가 만드는 것은 누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될 거다. 브로커의 차량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옌지 인근의 안전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북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공기의 무게만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품에 꼭 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선을 넘느라 극도로 긴장했던 몸이 한꺼번에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들썩이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그린 이 미친 설계도가 성공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작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북한의 대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긴박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국가 안전을 위협한 중대 반역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가안전관리국의 박태호라는 간부가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 국경 감시망을 고의로 파괴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박태호는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함께 평양 외곽의 특수 고문실로 압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소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녀석은 지금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백하라며 가해지는 고문을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박태호의 계정으로 심어두었던 수만 개의 허위 로그와 비리 문서들은 평생을 의심과 숙청으로 연명해온 그 체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저를 담그려 했던 그 반영명 분자라는 칼날은 이제 녀석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자를 건드린 사냥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 섰을 때 민우는 처음으로 제 손을 놓고 공항 로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도 열화상 센서도 우리를 감시하는 붉은 램프도 없었습니다. 아니, 카메라는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눈이었습니다. 혜진은 공항 밖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전자광학 감시체계의 핵심 기술과 국경 취약점 데이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 데이터들만 있으면 북측의 감시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요원의 칭찬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제 자식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몇 달 뒤 저는 서울의 한보안기술연구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가두고 감시하는 도면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박태호가 그토록 탐냈던 금색 훈장 대신 민우가 학교에서 그려온 우리 가족의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림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렸던 그 어떤 정교한 도면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설계도였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태호는 결국 공개 재판을 통해 숙청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녀석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설계자의 참교육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그 시스템 자체가 적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양의 밤은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0.7초의 사각지대를 계산할 필요도 감시 카메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민우는 이제 수학 숙제가 아니라 축구 시합 결과에 열광하는 평범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감옥 속에 가두는 도면은 그리지 않겠다고. 오직 자유라는 광활한 대지 위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살아있는 설계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